내 생각과 동의하니? 너 말해봐. 이거를 은연중에 계속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진짜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자기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찢기고 다치고 살들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보이고 이럴 정도로 몸이 상해서라도 허리까지 길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느 순간 요만큼 딱 잘라왔어요. 그러면 그날에 되게 기분 안 좋은 내색을 하는 거야. 머리 잘랐네? 나 예쁜데? 엄마 아빠가 나 항상 예쁘다고 했는데? 한 수 위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다 읽힙니다. 자기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굉장히 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사람들이랑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는데 부모가 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부모가 가스라이팅을 해도 애기들이 모르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나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뭐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곤 하는데 참 이 부모가 만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잠재의식 속에 탁 잠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성인이 돼서까지 안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문형은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참 그걸 극복하기가 현실에선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드라마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막 공감하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내 트라우마를 벗어야 돼. 부모로부터 학습된 거를 이겨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이 또 들게 했던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딱 고문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문형이라는 그 캐릭터가 정말 막 틱틱대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는 잘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비난받기 십상이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거의 고문형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다양한 인종들을 또 만나봤지만 외국 애들은 특히 유럽 애들은 거의 고문형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보편성에서 좀 벗어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두고서 저한테도 딱 고문형이다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고문형이 빨리 엄마랑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남긴 트라우마나 가스라이팅에 의해 피해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캐릭터로 또 구축된 모습들이 좀 자유분방한 모습들로도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고문형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암묵적으로 당하고 살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받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배제시키고 나는 항상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는 영원히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문형이라는 그 캐릭터가 자체적인 주체성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해내는 모습까지 연결된 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걸 극복해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냥 그 고문형이라는 자체의 사람이 가진 그 캐릭터가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너무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랑은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좋게 쓰면 하염없이 좋게 쓸 수 있는데 어릴 때는 좋은 방향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분출된다고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분별력도 훨씬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런 성격을 쓸 때 이게 나쁘다라고 크게 느끼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거기도 하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구분을 짓지를 못해요. 구분을 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습관 들고 습관 드니까 고치기 어려워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거에 딱 끝점에 도달하는 그 봉착점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을 느끼면서 진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감정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환경이 나를
너무 미치도록 힘들게 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라는 단어로도 표현 안 될 만큼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인데 환경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랑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은 대부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이 경우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쪽은 택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충격도 컸지만 다행히 저는 저를 교정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고문영이라는 캐릭터가 문강태가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고문영 같은 입장과 성격에서 사는 사람이 문강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완전히 맞이하게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의 자극이 왔을 때 저 스스로 깨달아진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 그런 때가 되면은 나도 그렇게 깨달으면은 뭔가 주위에서도 그 자극이 확 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그때 기회를 잡고서 진짜 다르게 살아볼 거야 하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살면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문영이 1화, 2화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과 후반부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확인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나는 피해자니까 난 항상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쁜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살았으면 저도 인생 갱생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참 다양한 안 좋은 사람과 환경에서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나라는 주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아둥바둥 정말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떤 느낌이냐면 가시 덩쿨에 제가 그 센터에 딱 끼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다 찢기고 막 피가 나고 고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져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겠죠.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막 찢기고 날아가고 팔이 막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그걸 뚫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그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성을 나 또한 갖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믿고 행동해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환경도 벗어나고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도 얻게 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 환경에 항상 좌절하는 경우만 만들진 않게 되는 거죠. 환경이 어려우면 사실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좌절이 매번 반복되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봉착점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내가 찢기고 다치고 살들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보이고 이럴 정도로 몸이 상해서라도 가시덩쿨을 탈출했을 때 만나게 된 너무 아름다운 그 해변과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아 진짜 이렇게라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삶을 진짜 완전 판을 뒤엎을 정도로 바꿨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그걸 쉽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쉽게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자기가 동등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다 쪼개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어떠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얼마만큼의 온전한 노력을 하면서 저 자리까지 갔는가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성공한 사람은 또 쉽게 성공한 티가 나죠 또. 그래서 고문영도 그렇고 문강태도 그렇고 문상태도 그렇고 사실은 성공한 인생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강태라는 캐릭터도 엄마한테 항상 너는 세컨드야 이런 인식 속에 자기를 계속 가둔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형만 돌보고 진짜 약간의 전율을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가 형을
애처럼 대했잖아요. 항상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돌봐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거기 안에 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거는 결국 자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한테 애처럼 굴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문상태를 애처럼 굴게 만든 거는 문강태예요. 문강태가 제2의 보호자가 됐잖아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문강태가 형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형을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자기를 대한 거예요. 애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애처럼 대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애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애처럼 키워놓고서는 어떠한 순간 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제발 애처럼 굴지 말란 말이야 막 이래요. 얼마나 그렇게 자란 애는 황당하겠어요. 네가 날 그렇게 대했고 네가 날 그렇게 키웠잖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문상태가 언제 변했고 문강태가 언제 바뀌었나요? 문강태가 형을 형으로 대할 때부터 문상태가 바뀌어요. 자기가 형을 진짜 형으로 대우할 때부터 애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형으로 대우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형답게 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대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하면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 사람을 매니지먼트하는, 관리하는 방법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재밌게 표현하면 공주 대접을 해주면 진짜 자기가 공주 된 줄 알잖아요. 아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생긴 얼굴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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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는 그냥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하고 자기한테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밖에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생기면서 최소한의 안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애들이 아, 너 코 못생겼어. 난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지?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이나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돼서 애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막 못생겼다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 예쁜데? 엄마 아빠가 나 항상 예쁘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다 나 예쁘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닌 거를 그때 돼서 깨달으면 이제 충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집에 와서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애들이 나 못생겼대 이러면서. 처음엔 이제 부인을 하다가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로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때 돼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생겼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세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학습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세뇌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거는 좋게 써도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나쁘게 써도 또 정말 나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나한테 하는 나의 내적인 말들도 굉장히 조심해줘야 돼요. 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난 절대 이걸 해내지 못할 거야. 맨날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말을 계속 하면은 그게 다 몸에서 피가 돼서 흐른단 말이에요. 좀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속으로 절대 나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데 속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소리를 또 문강태가 그때 듣습니다. 고문형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수 위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다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아씨 속을 읽히는 것 같은 기분에 찝찝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또 되게 많이 주눅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뭔가 또 정신적인 수준이 대등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싸움을 합니다.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생각을 뭐 읽히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내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일나 한번 보자. 네가 내 속마음을 읽는 거를 내가 한번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게. 이러면서 서로 막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참 이 말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재밌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위선자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이 말로 사람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선자와 친절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친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게 도와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울 수 있게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선자는 자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자기답게 그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처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눈빛에서도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100% 넘어갑니다. 왜? 눈을 봤는데 요동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이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눈을 봤는데 요동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을 눈치 보고 의식하는 표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뭐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것저것 더 얘기할 게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이 위선자에게 당했던 그런 기억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뽑아보라면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위선자였어요. 그 사람도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자기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옳다라는 것이 정말 지나고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얘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위선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맞는 답을 설명해 줬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슨을 애들이 막 가잖아요. 저도 1대1 개인 레슨을 했고 애들이 다 1대1로 개인 레슨을 하는데 레슨 때마다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도 그랬었고 나는 애들 험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애들 눈을 보는 데 있어서 1%의 거리낌이 없어. 나는 우리 애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제자들 다 예쁘게 보고 이런 말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애 욕을 막 합니다. 걔는 도대체 왜 그런다니?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저의 동의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런 말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도 사랑을 받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많이 걸려요. 계속 유도하잖아요. 내 생각과 동의하니? 너 말해봐. 이거를 은연중에 계속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이런 말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끄덕끄덕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하겠죠. 하지만 동의가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기는 스승의 날에 애들이 선물을 자꾸 갖고 오고 부모님들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어디를 간대요. 도망을 간대요. 그날에 레슨도 다 안 하고 취소하고 그런 얘기를 막 애들 앞에서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매번마다. 근데 어느 날에 걔는 어떻게 고마운 줄 모르니? 막 이래요. 그래서 생뚱맞게 레슨하다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 말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자기 혼자서 갑자기 욱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하는데 걔는 뭐 한 번이 그런 게 없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은연중에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밝히는 거. 아우 이거 비싼 건데 아우 이렇게 비싼 거를 항상 얘 엄마는 이렇게 비싼 것만 주더라. 다른 애들 앞에서 가난한 애들 앞에서 저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얼굴도 시뻘개지는 애들도 있고 이랬어요. 꼭 가난한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생각하면은 어린 나이 때 이런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본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스승의 입장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름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자기처럼 눈썹을 자르고 눈썹을 그리게 했어요. 화장도 자기처럼 하게 만들고 머리도 절대 못 자르게 해요. 허리까지 길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느 순간 요만큼 딱 잘라왔어요. 그러면 그날에 되게 기분 안 좋은 내색을 하는 거야. 머리 잘랐네? 길 때가 예뻤는데 왜 잘랐지? 애들이 얼마나 노이로제 많이 걸렸겠어요. 그때 당시에 멘탈 털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위선자들의 특징이 자기와 데칼코마니처럼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자기다운 게 뭔지를 찾아주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좋은 변화를 통해서 자기다워지게끔 도와주는 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지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2를 한 번 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고문형의 그 하이라이트 대사가 기분이야 매일 안 좋지. 저는 이 멘트가 와, 저 대사 진짜 잘 썼다. 고문형은 왜 자꾸 화가 날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분이 안 좋은 나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기분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20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았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기분 좋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옛날 저 자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도. 아무튼 고문형이 항상 그 기분이 안 좋은 그 상태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매일매일 화가 나고 매일매일 기분이 안 좋다.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아닌 리뷰를 1탄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또 담아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